어머니, 장 볼 때 먹을 만한 것 좀 사다 놓아주세요. 음. 집에 먹을 만한 게 없어요. 나는 72이다. 매일 새벽 6시면 눈이 떠진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시간. 세상이 깨어나기 전 나 혼자만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불을 개고 방을 나선다. 복도는 고요하다. 아들 방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며느리와 손주가 자는 방도 마찬가지다. 나만 깨어있고 나만 움직인다. 이 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다. 부엌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둔 미역국을 꺼낸다. 냄비에 옮겨 담고 불을 올린다. 국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운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가 부탁한 적도 없다. 그저 당연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상추를 씻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푼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인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았다. 당연한 줄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7시가 되면 아들이 일어난다. 며느리는 7시 반, 손주는 8시. 나는 그 시간에 맞춰 모든 걸 준비한다. 오늘도 그랬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는 요즘 말을 줄였다. 예전엔 그래도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정도는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인사도 눈맞춤도 없다. 그저 밥을 먹고 휴대폰을 보고 일어선다. 어머니, 오늘도 좀 부탁드릴게요. 무엇을 말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았다. 손주를 봐달라는 뜻이고 집안일을 해달라는 뜻이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 엄마, 나 늦었어. 다녀올게. 아들은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고 며느리도 곧 따라 나갔다. 손주는 내 옆에 남아서 태블릿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나는 설거지를 한 후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나는 부탁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이 됐을까?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돌렸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았다. 손주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다. 오후가 되면 간식을 줘야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 반복이 계속된다. 나는 멈춘 적이 없다.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는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둔 날.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은 출근하며 말했다. 엄마, 생일이네. 나중에 뭐 사줄게. 그게 전부였다. 나중이라는 말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그걸 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주도 몰랐다. 집안은 평소와 똑같았는데 나만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오후에 시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나물을 샀다. 두부도 샀고 고등어도 샀다. 평소보다 조금 비싼 과일도 골랐다. 계산하며 생각했다.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걸까?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오늘 저녁 가족들을 위한 걸까? 집에 돌아와 상을 차렸다. 정갈하게 예쁘게. 누군가를 위한 상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었다. 케이크는 없었다. 초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밥상이었다. 나는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다. 가족들이 오기 전에 조용히 밥을 삼키며 눈물이 났다. 슬프지 않았다. 억울하지도 않았다. 그냥 공허했다. 72의 생일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였고 며느리였고
할머니였다. 그런데 나는 누구였을까?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며칠 후 저녁 식탁에 앉았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 그리고 나. 4명이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어제 드렸어요. 그 말 한마디로 밥상이 거래처럼 느껴졌다. 생활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안다.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존재하는 데가 숫자로 환산됐나. 며느리는 그 말을 하고 다시 휴대폰을 봤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목이 메었다. 밥을 더 이상 삼킬 수 없었다. 그날 음식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짜지도 달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그냥 아무 맛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갈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다. 언제부터 나는 돈으로 계산되는 사람이 됐을까? 언제부터 내 존재가 비용이 됐을까?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천장에 금이 보였다. 오래된 집이다. 이 집에서 나는 40년을 살았다. 시집 와서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보냈다. 이 집의 역사는 곧 내 삶이었다. 생각해보니 이 집에서 나는 늘 필요했지만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은 없었다. 참는 건 익숙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들 앞에서 나는 늘 참았다. 그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그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 취급받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아니라 아이 봐주는 사람이었다. 이름이 아니라 기능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지 못했을까? 이른이 넘어서야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뒤 아침 식탁에서였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주말에 친정 가요. 집 좀 잘 봐주세요. 늘 그랬다. 며느리는 말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엔 손주를 돌보고 집을 지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잠시 멈췄다.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다. 손주는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 주말엔 내가 집을 비울 거야. 공기가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신문을 내렸다. 처음으로 제대로 나를 봤다. 네, 어디 가시는데요? 친구 집에 갈 거야. 며칠 있다 올게. 엄마, 갑자기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놀란 얼굴, 당황한 표정. 나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다.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며칠이면 충분했다. 거울을 봤다. 이른둘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버스를 탔다. 오래된 친구가 사는 동네로 가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혼자 어딘가로 가는 게 얼마만인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누군가와 함께였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인지 몰랐다. 어머, 왔어? 들어와. 친구는 묻지 않았다.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저 차를 내왔다. 같은 세월을 건너온 사람. 비슷한 주름, 비슷한 한숨을 가진 사람.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편히 있다가 고마워. 그게 전부였다. 긴 설명도 위로의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동네를 산책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다. 저녁엔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었다. 그 시간이 오랜만에 숨쉬는 느낌이었다. 친구가 내준 방에 누웠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편안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국을 끓이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를 깨우지 않아도 된다. 나를 위한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이틀째 되던 날 전화가 왔다. 여러 번 왔다. 아들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엄마, 연락 좀 언제 와? 집에 문제 생겼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급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저 불편하다는 뜻이었다. 집에서 연락 오지? 응. 근데 안 받았어. 잘했어.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차를 마셨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나 괜찮아. 며칠 더 있다 갈게. 그게 전부였다. 나중에 들었다. 아들은 회사를 조퇴했다고. 손주를 데리러 가야 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을 찾았다고. 하지만 주말이라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고 친정 부모는 여행 중이었다. 결국 며느리가 하루 휴가를 냈다고 들었다. 집은 엉망이 됐다고 했다. 설거지는 쌓였고 빨래는 넘쳐났다. 냉장고엔 먹을 게 없었고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다고 했다. 그제야 알았을 것이다. 내가 없다는 건 불편이 아니라 집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미안하지도 뿌듯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연한 일이 일어났을 뿐이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건 존중이 아니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다. 아침 10시쯤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한 뒤였고 손주는 학교에 갔다. 집은 조용했다. 예전과 똑같았지만 뭔가 달랐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얇은 흰 봉투. 나는 그걸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내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도 봉투가 하나 있었다. 내가 며칠 전에 준비해둔 것.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식탁에 앉았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이었다. 손주는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엄마, 이게 뭐야? 며칠 전에 정리해뒀어. 봉투 안에는 서류 2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손주 돌봄 외부기관 계약서. 주 5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번째는 집안일 가사도우미 주 3회 계약.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비용은 아들과 며느리 공동 부담.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이제 계산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하는 거야. 나는 눈을 들고 아들을 봤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나는 너희 대신 살아주고 있었어. 너희 삶을, 너희 책임을, 너희 시간을. 이제 그만하려고. 엄마,
미안하거나 원망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나도 살고 싶어. 내 이름으로, 내 시간으로. 그날 아무도 나에게 더 말을 얹지 못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손주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부터 내 방에서 아침 먹을게. 너희끼리 차려 먹어. 지금도 나는 이 집에 산다. 하지만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은 아니다. 아침엔 내 방에서 간단히 빵과 커피를 먹는다. 설거지도 내 것만 한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간다.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 데려다주고 데려온다. 일주일에 3번 가사도우미가 온다. 젊은 여자였다. 나보다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일했다. 나는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다. 저녁엔 가끔 함께 먹는다. 하지만 내가 차리지 않는다. 며느리가 차리거나 배달 음식을 시킨다. 아들은 이제 나에게 묻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같이 영화 볼까? 그래, 좋아. 내 이름으로 불리고 내 시간은 존중받는다. 며느리도 이제 다르게 말한다. 어머니, 다음 주에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안 되시면 괜찮아요. 다음 주는 약속이 있어. 미안해. 아, 네. 괜찮아요. 나는 싸운 적이 없다. 화를 낸 적도 없다. 소리를 지르거나 짐을 싸거나 집을 나간다고.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이 이야기의 여운이 조금 더 오래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 있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